리튬 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니다. 리튬이라는 것이 하나씩 리튬의 발견. 리튬이 이제까지 우리가 다뤘던 약물과는 조금 다르다. 리튬은 대중문화의 일부인 동시에 오명을 뒤집어 쓰기도 했으며 밴드 너바나의 유명한 제목이기도 하다, 노래 제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당시의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리튬을 사용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원이 풍부했던 호주의 외딴 곳에서 한 의사의 호기심과 노력, 집 뒷마당에서 피실험 동물로 기니피그를 활용한 연구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실제로 리튬을 사용하고 있다. 리튬의 발견. 리튬은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저분자 의약품과는 살짝 다르다. 리튬이라는 원자 자체가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의 의학적인 상태를 나아지게 하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처방전의 리튬이 기록되어 있으면 보통 못마땅해 하기에 리튬은 보통 두 가지의 솔트 상태로 처방이 된다. 하나는 체내에서 속방향 제제, 복용 즉시 효과가 나는 것, 또 이런 것으로 했다라는 거네요. 리튬이라는 것이 어쨌든 기니피그 창의 교도소에 응대되어 있던 동안에도 헤이드는 의사로서 동료 병사를 위해서 일을 했다. 헤이드는 자신이 담당했던 정신과 환자들의 병리학적인 부검 자료와 결과를 기록했다. 이 관찰로 헤이드는 이들의 고통을 유발하는 유독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리튬 이온이 요산의 활동을 막는다고 생각했던 헤이드는 탄산 리튬에 녹아있는 8% 요산 용액을 사용해서 실험을 다시 한번 진행했다. 이 용액을 주입한 10마리 모두 살아남았다. 반대로 탄산 리튬이 없는 8% 요소 용액을 주입한 기니피그 10마리 중에서 5마리는 죽었다. 하지만 기니피그에 탄산 리튬만 주입하자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설치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한두 시간 전 별 반응이 없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무기력했다. 그런데 어떻든 살았다. 사람에게 리튬염을 주입하기 전에 케이드는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활용했다. 케이드는 계획한 용량만큼의 리튬염을 복용했고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놀라운 위협으로 케이드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리튬 투여량을 만들었다. 이는 케이드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며 예상을 크게 빗나갈 수 있었다. 투여량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케이드는 1948년과 49년에 걸쳐서 19명의 환자들, 10명은 조증, 6명은 조현병, 3명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래서 리튬을 투여했다. 케이드의 생체 실험에는 대조군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케이드가 선택한 실험체는 40에서 63세 사이 환자들이었다. 조증 환자들 중에는 병원에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파괴적인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연구 논문에 대한 케이드의 자부심과 즐거움은 5년 동안의 만성적인 조증에 시달린 51세 남성 WB를 통해서 소개되었다. WB의 상태가 심각했기에 병원의 환자들부터 떨어뜨려 놓아야 했다. 케이드는 1948년 3월 29일 WB에게 시트르산 리튬을 투여했다. 3주 만에 WB는 재활 병동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1948년 7월 9일 탄산 리튬 일정 용량을 꾸준히 복용하라는 처방을 받고 병원에서 퇴원했다. 리튬 중독과 치료제로 승인되기까지의 긴 시간은
염화 리튬을 소금의 대체제로 활용하는 말도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다. 주기율 표상에서 리튬은 소듐 바로 위 칸에 있기에 리튬은 소듐과 비슷한 특성을 지닌다. 게다가 리튬은 염화 이온과 쉽게 결합해서 염을 만들기에 화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염화 리튬을 사용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지극히 평범한 소금 맛이 난다면 말이다. 그러나 생리적인 관점에서 염화 리튬은 성공적인 대체제와는 거리가 멀다. 사실 음식을 양념하기 위해서 다량을 사용할 때는 꽤 치명적이다. 미국에서 염화 리튬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비극을 몰랐던 케이드는 1949년 독창적이라는 평가될 이 논문을 주리에서 받아들일 기회도 완전히 날려버린 것 같았다. 1929년 미국에서 출시된 청량음료 세븐업 한때 리튬을 주요 성분 중의 하나로 이렇게 했었다 하네요. 비록 양극성 장애 치료제로 리튬을 사용하게 된 과학적인 이유는 케이드였지만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리튬을 처음 사용한 건 케이드가 아니었다. 훨씬 이전 리튬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한 데 성공한 사람은 꽤 있었다. 안타깝게도 요산 결석은 녹일 수 있을 정도의 리튬 농도는 사람에게 유독해서 여러 부작용을 일으켰다. 그 당시에 게로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통풍성 조증 그리고 뇌통풍이라 명명했던 질병을 앓던 환자에게 요산체질이라는 이론을 근거로 리튬을 처방했는데 요산체질로 인해서 환자들의 체내에 과도한 요산으로 인해서 한 남성이 광천물을 마시고 있다. 그래서 남북전쟁에서 참전한 병사들을 과하게 흥분시킨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지만 어쨌든 리튬을 우울증의 환자도 처방하고 서방형 의약품은 어떻게 작용할까? 서방형 의약품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하게 꾸준히 약효를 전달하는 약물이다. 서방형 의약품은 약물을 복용하는 문턱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약의 복용 횟수가 줄어들수록 환자의 수능도가 높아지며 이 과정은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이는 제형보다 소량형 의약품으로 더 안정적으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며 진행해야 한다. 대부분의 소방형 의약품의 중심에는 유효 성분이 있고 그 주위를 여러 층의 고분자가 겹겹이 싸고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그 결과 알약을 삼키면 확산되는 과정에서 마치 목적을 이룬 동물 탐험가가 길을 찾는 것처럼 유효 성분은 고분자로 이루어진 미로를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이 된다. 양리학적인 반감기란 뭘까? 약물은 체내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남아있을까? 이는 대사 반감기의 핵심이 되는 질문이다. 반감기는 체내에서 약물의 농도가 가장 높은 순간부터 다양한 대사 과정을 통해서 약물이 체내에서 분해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반감기의 길이는 복용량과 복용 빈도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벤조디아제핀, 클로나제핀의 반감기는 하루 정도다. 반감기, 양리. 이 책에 등장하는 페니실린을 비롯한 다른 약물과 달리 이 프로니아지드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이 프로니아지드는 기력과 맞서 싸우는 약물로서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나중에 흥미로운 부작용이 발견되었다. 환자들은 이 프로니아지드를 복용한 직후에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이 부작용은 이 프로니아지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고 모노아민산화 효소 억제제라 부르는 항우울제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게 됐다. 항우울제로 약들이 이소나이아지드라는 이름을
얼마 전에 나서 평범한 유기화학 실험에서 호프무라 로시오 과학자는 아이소니코타닐 하이드라진을 이프로니아지드라는 더 효과적인 약물로 둔갑시켰다. 이프로니아지드의 새로운 역할은 항우울제 시장에 대한 회사의 의문. 몇 가지 연구가 누락되어 있었다. 괴력이 없는 환자에게서 이프로니아지드 효과를 보여주는 분명한 데이터가 없었다. 뉴욕 오렌지버그 로크랜드 주립병원의 정신과 의사인 네이든 클라이는 24명의 환자를 관찰한 연구팀을 이끌었는데 이 환자 중에서 17명은 조현병이었고 7명은 우울증이었다. 환자들은 매일 3번 이프로니아지드 50mg을 처방받았고 17명은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에 눈이 띄게 증세가 나아졌다. 이프로니아지드는 마르실리드라는 이름의 결핵약으로 이미 성공적이었기에 이프로니아지드를 담당하고 있던 호프만 라로쇼는 1957년 클라인의 연구에서 그의 손을 때리었다. 회사 상부는 여기에 쏟는 그 어떤 노력을 보증하기에 항우울제 시장이 너무 작고 예측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지나고 나서 보니 이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추측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항우울제 시장에 대한 회사의 의무는 괴력이 없는 환자들에게 안타깝게도 이프로니아지드에게 항우울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발견에 대한 공헌을 두고 옥신각신하면서 그의 말에 클레인의 연구팀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호프무라로시는 마르실리드를 우울증 치료제로 베푸디 승인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마르실리드는 암암 뒤에 우울증 치료제로 사용됐다. 괴력 치료제이자 첫 모노아민 산화 효소 억제제인 마르실리드는 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우울증 치료제로 처방이 됐다.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치료법이 환자를 전신마취한 상태에서 뇌에 전류를 흘려보내는 전기경련요법이었던 만큼 이는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 대단히 유용한 방법이었다. 처방이었다. 사라진 이프로니아지드. 1961년 이프로니아지드는 미국 시장에서 사라졌다.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감염이 발생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프로니아지드는 대사되는 과정에서 자유레드칼을 만들었는데 이 자유레드칼은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에 간을 심각하게 망가뜨렸다. 이프로니아지드는 1964년까지 캐나다에서 사용됐지만 치주 효과로 알려진 일련의 상호작용이 알려지고 나서는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치주 효과는 이프로니아지드나 다른 모노 아민 산화 효소 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티라민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아미노산 일종인데 고농도로 들어있는 치즈, 와인, 초콜릿, 다양한 카페 음료, 또 훈제고기 같은 음식을 섭취할 때 발생한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티라민은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도록 인체를 자극하지만 분비된 노르에피네프린은 모노아민 산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 병원의 클라인과 연구진은 저녁을 먹으며 호프무라 로시오 회장인 다비드 반에게 기한 막바지까지 사정 끝에 진행 중인 연구를 지켜낼 수가 있었다. 안타깝게도 이프로니아지드에게 항우울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발견에 대한 공헌을 두고 옥신각신하면서 그의 말에 클라인의 연구팀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했고 알약 2개를 복용하면은 왜 2배만큼만 좋아지지 않을까? 여러분의 머리를 다쳐도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진짜로 말이다. 여러분이 선택한 진통제의 그 포장지에는 4시간마다 알약을 복용하라는 설명이 있다. 하지만 세상에 머리가 깨질 것 같다. 4시간마다 복용하는 수고를 덜고 빠르게 통증을 없애기 위해 한꺼번에 2알 혹은 3알을 복용하면 안 될까? 그렇다. 그렇게 복용하면 안 된다.
어떤 약물이 치료제로 사용되는지 혹은 체내에 유독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한 끗 차이다. 이는 대부분 그리고 감사하게도 처방전 없이 구매해야 할 처방 없이 구매하면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약이라는 것은 항상 용량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면이 있고, 천연식품은 또 메가요법으로 또 빠르게 좋아질 수 있다. 이거는 증세를 면역을 올리는 것과 면역을 억제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에 큰 차이가 되겠네요. 디곡신이라. 디곡신. 디곡신. 잘못 쓰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약이 디곡신. 디곡신은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약물인데 대부분은 심방세동, 심방조동, 심부전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이 되는 것이다 했네요. 자, 그래서 이것이 비록 푹 쓰는 과도한 양을 투영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으로 디기탈리스를 설사와 고통을 이는 부정치료제로 소개했지만 말이다. 부정몸이 부풀어 오르면서 심장이 원래보다 피를 짜지 못해서 사지에 액체가 모이는 증상을 말한다. 1661년 런던 약전에도 디기탈리스가 등장했지만 당시에는 용량을 아주 살짝만 변화시켜도 유독한 부작용을 일으키기에 많이 사용되진 않았다. 그러나 윌리엄 위더링 일어나는 르네상스 시대에 지식인의 놀라운 노력 덕분에 디기탈리스가 오랫동안에 관심밖에 있지 않았다. 그 사이 어떤 위더링의 식물학과 강물학을 포함 수많은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위더링은 탐험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에 대한 사랑과 연민도 지닌 인물이었다. 그로 인해 위더링은 대도시인 버밍엄의 종합병원이 건축되기 전 이 우연한 만남으로 디기탈리스로 활용하는 10년간의 여정이 시작이 됐다. 특히 위더링은 디기탈리스를 163명의 환자에게 투여하는 과정을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기록해 자신의 의견을 디기탈리스의 의학적인 용도에 대한 고찰, 부종을 비롯해서 여러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언급이라는 책으로 발표했다. 위더링이 발견한 디기탈리스에 대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폐혈성 인대염이나 성홍열을 한 차례 겪고 난 후 발생하는 부종을 걸어가시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었다. 율은 연쇄 구긴 소의 박테리아로 발생하며 이 박테리아에 인한 감염이 심각해지면 심장의 구중에서도 판막으로 혈성한다는 사실을 안다. 그 결과 심장은 효과적으로 피를 짜내지 못해서 부풀어 오르게 된다. 위드링은 디기탈리스가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심장 움직임까지 관장하는 다른 그 어떤 의학기술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심방세동과 심방조동 속에서 관찰되는 불규칙적이고 빠른 그런 빈센트 반 고흐와 디기탈리스 새로운 세계로 들어섰던 1799년 위드링은 58세의 나이에 결핵으로 생을 마감했다. 위드링의 경고에도 디기탈리스는 당대의 의학사전에 등재되었고 부종을 가라앉히는 이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디기탈리스는 빈센트 반 고흐의 삶에도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고흐 그림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노란색 계열과 디기탈리스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이야기가 떠돌았기 때문이다. 세상에 노랗게 보이는 가세박스의 초상. 고흐의 초상은 두 가지 판이 있는데 왼쪽 오른쪽이 두 번째 판이다. 찡그려졌네. 고민이 너무 찡그려졌어.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얼마나 찡그려졌나 얼굴이. 아유. 디기탈리스는 그 당시에 일종의 만병통치약이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질병부터 두통, 안구 통증까지 모든 질병이 처방이 됐다. 그랬군요. 이렇게 정신병원에서
디기탈리스가 분리해낸 디곡신이다. 디곡신에 대한 이야기네요. 디곡신까지만 할까요? 디곡신 그리고 머신 메디컬 센터 재직 중에 있었던 살인미수 사건으로 체포된 결론은 애인가에게서 수사관들은 피해자가 입어도 더 많을 것이라며 대략 300, 400명 정도일 것이라고. 컬런은 단숨에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연쇄 살인범이 됐다. 컬런은 22명을 살해했고 6명은 살인미수에 그쳤다고 자백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백한 대가로 사형을 면한 컬런은 살상 정신행위에 해당하는 39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컬런은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 목숨도 노렸는데 세상을 자신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1세기의 남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20의 남자는 별로 위험하지 않은 수술 또 비장 또 이렇게 25에서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런 사람을 컬런이 혈족은 아니지만 7년 동안의 기증자를 찾지 못하고 있던 참에 딸과 인연이 있던 컬런에게 한번 부탁해 본 것인데 컬런은 검사를 받았고 놀랍게도 신장 이식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백형의 가족은 너무나도 절실했기에 연쇄살인범의 신장을 받기로 했지만 컬런의 피해자 가족들은 컬런이 자신의 죄를 선행으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으로 정의의 심판대로 빠져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컬런의 신장 이식을 반대했다. 컬런의 신장 기증 절차에는 큰 난관이 하나 있었다. 컬런이 신장을 기증하기 위해서는 컬런에 관한 모든 선고 절차가 끝나야 가능한 일이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형의 상태를 알고 있던 컬런은 선행을 할 기회가 사라질까봐 자신에 대한 선고 절차를 빨리 진행하지 않는 재판장이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판결을 받는 동안에 컬런은 판사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컬런이 쉬지 않고 말했다. 신하는 판사님. 좋은 일을 하려는데 리핀스키 5 법칙. 약물을 복용할 환자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경구제제의 형태로 복용해도 효과가 있는지를 알고 싶은 의학 화학자를 위한 간단한 방법인데 보통 타격과 결합하는 물질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는 신약 개발 초기에 사용한다.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